저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중견 여행사 화사 관광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로 근무해 왔습니다. 집안 대대로 역사를 연구해 왔다고 자부하고 저 자신도 칭화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남다른 엘리트 가이드라고 손님들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해 왔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권 손님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잘 몰라서 제가 중국의 역사를 우월하게 설명하고 중화 사상이나 동북공정 논리를 펼치면 대개 고지곳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이냐고요? 중국 동북 지방의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 예컨대 고구려나 발해, 심지어 간도 논란까지도 모두 중국사로 만들어버리려는 국가 프로젝트지요. 저에게는 당연히 고구려, 발해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공식 입장이 있고 한국이 이것을 반발해도 우리는 대국이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신해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어차피 중국 문화에 지류하는 생각을 깊이 깔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노부부가 제 투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이번 투어 명단은 유럽인들로만 구성된 VIP 코스였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등이 줄을 이루었지요. 저는 역시나 이번에도 유럽 손님들이니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회사 직원이 급하게 말하길 왕웨이 선생님, 갑작스러운 예약 변경으로 한국인 노부부가 이 팀에 합류했어요. 원래 다른 팀이 저는 속으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니 제가 동북공정 얘기를 하면 불편해할 텐데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군.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손님도 내 해설을 들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시내 호텔 근처에서 대형 투어 버스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양인 일행들이 먼저 탔고 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 am Wang Wei, your specialist guide in Chinese history. 손님들은 오 멋지다, 대단하다라며 호응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 자랑하는 걸 즐깁니다. 칭화대라 하면 중국 내 최고 명문이니 서양인들이 보면 진짜 엘리트구나 하면서 존경해주기 마련입니다. 그 시각 제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뒤늦게 올라탔습니다. 노부부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단정한 옷차림,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김민수, 김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인사 몇 마디를 건넸고 두 분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뭔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경계했습니다. 제 해설에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괜히 시비 안 생겼으면 좋겠다. 버스가 자금성 쪽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중국 역사를 개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방식대로 조공책봉 관계에서 한국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를 살짝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중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중심국이었고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통해 예를 갖췄습니다. 한국조선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며 사실상 속국이라 봐도 큰 무리가 없지요. 이 말에 서양인들은 그저 그렇군요 하며 수긍했지만 저 뒷자리에 앉은 한국 노부부가 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았습니다. 뭔가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당장 언쟁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일단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한 후 저는 버스에서 내린 손님들을 이끌고 웅장한 문과 광장을 지나 태화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청 황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는 사이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사신들이 황제께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속국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왕이 아니라 조선국왕이라는 지위를 황제에게 인증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던 김영희가 손을 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저도 조공체계에 대해 조금 배웠는데 그게 곧 속국화나 멸시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예를 주고받는 문화였고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겉으론 미소를 지으며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중국 시각에 따르면 그런 나라는 황제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조선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중국을 섬겼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배워갔다는 건 사실이니 속국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요. 서양인들은 제 논리와 부인의 질문 사이에서 어리둥절해했지만 대체로 중국이 대국이고 한국이 작은 나라였으니 그렇겠군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는 부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당겨 더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했고 저도 그냥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그 정도로 끝났기에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별일 없겠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자금성을 둘러본 뒤 점심시간에는 베이징 더고리구이 전문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양인들에게 중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곁다리로 한국 음식마저 중국 기원이라고 우기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프랑스인 부부가 한국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치가 한국 대표 음식이라 하지만 사실 중국이 원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매운맛을 내는 발효음식이 중국에서 먼저 발달했거든요. 한국은 그걸 가져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대부분 서양인들은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수가 슬쩍 미소 지으며 영어로 대꾸했습니다.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사료로 김치 중국 원조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배추나 고추 같은 작물 자체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시기, 그리고 한국 특유의 발효 방식이 결합된 시점 등은 여러 논문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크다고 봅니다만 유럽인들이 논문까지요? 라며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저는 속이 상했지만 한국 분들이 좀 자존심이 있으시니 그렇겠지라고 넘겨 짚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결국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어차피 조선왕국은 옛날부터 우리 문물을 받아들여왔고 김치 문화도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할 듯 했지만 김영희가 이야기가 길어지니 일단 식사하시죠라며 막았습니다. 주변 서양인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이상 식탁에서 크게 논쟁하진 않았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베이징 근교의 만리장성 거용관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1시간 이상 가야 하니 저는 습관적으로 동북공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중국 동북 지역, 즉 옛 만주에 관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국가나 민족을 중화민족의 일부로 보는 연구지요. 특히 고구려나 발해도 사실상 중국사라고 결론짓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제사회도 점점 중국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이 말에 서양인들은 그렇습니까? 고구려와 발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듣고 보니 중국이 맞겠네요라며 쉽게 납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부부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손을 들고 영어로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가이드님, 제가 듣기로 고구려는 한때 수하당이라는 중국 왕조와 대규모 전쟁을 벌여 심지어 수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데 그걸 어떻게 지방정권 반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동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와 큰 전쟁을 벌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고구려가 한때 강했어도 결국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망했고 당나라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부인이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부흥운동이 계속됐고 망명 세력이 발해라는 독자 국가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당의 속국이 된 게 아니겠는데요? 제가 바로 발해 역시 당나라 군정기구가 발전한 것이란 학설이 있다고 우겼고 노부부는 더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다른 서양인들이 만리장성에 곧 도착한다며 시끌시끌해지면서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 폭발은 없었지만 뭔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리장성 거용관은 관광객이 많은 인기 스팟입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일행을 이끌고 장성 입구로 올라가며 또다시 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흉노, 돌궐, 선비, 그리고 고구려 등 북방동북 변방을 막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결국 고구려도 중국 내 변방 지방정권이었기에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했던 거죠.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뻗었지만 본질은 만주 일대에서 시작된 중화문명권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렇군요라며 장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부부가 의도적으로 제 말 가까이 다가왔고 김민수 남편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혹시 고구려를 지방정권이라 하셨는데
수단과의 대규모 전쟁, 그리고 수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을지문덕 쌀수대첩 같은 사례를 어떻게 단순 반란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나라 대 나라의 충돌 아니었나요? 제가 그건 역사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라고 대충 답하자 남편이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고구려가 수당을 격퇴하고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다는 건 수많은 중국 사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방반란이라고만 몰기엔 너무 규모가 큰 전쟁이었고 도리어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걸 정말 중국사의 한 에피소드로만 볼 건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위 서양인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지만 겉으로 최대한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워낙 방대한 사건들이 있었으니 그런 정도의 반란 사례는 흔합니다. 고구려가 좀 세력 컸다고 해서 독립국이라고 할 순 없지요. 지금은 학계에서 거의 다 중국사라고 봅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 더 나누진 않죠. 그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노부부끼리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듯 한탄하는 모습을 제가 힐끔 봤습니다.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 반박을 하지? 만리장성 투어를 마치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럽인 손님들은 중국 요리에 만족해했고 한국 노부부도 크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독일인 부부가 저와 노부부에게 동시에 물었습니다. 왕웨이 씨는 고구려 발해가 다 중국사라 하시고 한국 분들은 반박하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마이크는 없었지만 식당 안에서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칭화대 역사 전공이고 이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동북공정이 연구해온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점점 중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뭐라 해도 이미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에 한국 부부가 확실히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희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이드님, 뭐 국가정책이니 이해한다 쳐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과장 같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나 국제학술대회에서 고구려 한국사로 분류하는 일도 많고 발해가 황제 칭호와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는 비성문헌 자료도 있습니다. 가이드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 학계가 정설이라는 건 사실 중국 내 일부 연구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 전 세계 학계가 압도적으로 동의한다곤 할 수 없지요. 이 말에 주위 서양인들이 오? 하며 놀랐습니다. 부인이 자료나 실제 예를 조금씩 들어주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피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결국 버럭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테니까. 그렇게 이날 식사는 미묘한 신경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 체크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양인 가족들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한국 노부부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대학에 근무하다 은퇴한 역사 교수 부부입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나 어쩐지 너무 자세히 아시더라니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히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라고 넘겼습니다. 부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얘기하시는 일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의를 차려 큰 충돌을 피했는데 내일부터도 이런 식으로 왜곡된 해설을 계속하신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칭화대 출신이고 국가정책인 동북공정을 너희가 뭔데 감히 하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며 뭐 각자 입장이 있지요. 제가 잘못 안 했다 생각합니다. 국가정책과 학계를 따라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냉랭하게 끝냈습니다. 노부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내일도 날리겠군 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천당공원부터였습니다. 이곳은 명청대 황제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라 건축미가 뛰어나고 상징성도 컸습니다. 저는 수없이 해설해온 곳이라 늘 하던 식으로 황제 숭배가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었고 한국도 이를 모방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버스가 천단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황제를 천자로 섬겼고 주변국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주장하는 단군 신화라는 것도
사실은 사망호제 신화를 변형한 것이죠. 곰이 사람으로 변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건 본래 중국 토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말에 서양인들이 곰이 사람으로 라며 신기해했지만 한국 노부부가 참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어로 천천히 그러나 격앙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단군 신화가 그대로 중국 사망호제 신화에서 빌려왔다고 볼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야기는 고유한 토템 숭배 사상을 반영하는데 곰 토템 자체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13세기, 14세기 한국 문헌에도 이미 단군 신화가 고유하게 전해져 있고 이를 중국 신화의 단순 파생이라 말하기엔 무리 아닙니까?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 반박은 예상했기에 굳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광대한 중국에서 이어진 토템 문화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지역도 결국 중화문명에서 비롯된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너무 편파적이네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주위 서양인 몇몇도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말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설을 마치고 천단공원 도착을 알렸습니다. 천단 내부를 돌아보며도 노부부는 다른 서양인들에게 직접 동아시아사는 복잡하며 중국과 달리 한국은 고유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양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까지 왕의 가이드가 틀렸나? 라고 확신하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중간에 한 영국인 관광객이 노부부에게 어제도 만리장성에서 다퉜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건가요? 왕의 씨는 계속 중국사라 하고 라고 묻자 김영희가 이제 아예 수위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역사 교수였고 사료와 논문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가이드님이 주장하는 고구려 발해 중국사는 동북공정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치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제학계나 유네스코는 고구려 발해 문화가 한반도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왔습니다. 또한 조공속국이라는 말도 오류가 많습니다. 동아시아 외교 체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인들에게 이런 편파적 해설을 반복하는 건 역사적 범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범죄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부부가 어느 정도 점잖게 반론하던 모습에서 범죄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저를 몰아세우다니 정말 수위가 올라갔구나 느꼈습니다. 주변 서양인들도 깜짝 놀라 가이드님 그렇게까지 잘못된 해설인가요?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공개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 꺼려져 다음 코스로 이동합시다라고만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부부의 화난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버스에서 간도 문제를 언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점 코스를 마치고 오후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도는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 즉 길림성 등지의 국경지대입니다. 옛날에 한국이 여길 자기 땅이라 주장했으나 사실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이미 중국 영토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이 다시 되찾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말에 김민수가 즉시 겁 없는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일본이 조선왕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청과 멋대로 체결한 협약입니다. 을사늑약 1905 직후 한국은 독립적 외교 권한이 없었는데 청일 간거래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린 거죠. 그게 정당합니까? 이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도 수없이 비판해왔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만 단정짓는 건 역사적 맥락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죠. 제가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중국 땅인 건 맞지 않습니까? 이미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의를 못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실적 국제 질서가 확립됐으니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중국 영토입니다. 남편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현실이니 끝이라고 우겨버리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간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하면서 그 역사를 전부 중국사라고 꾸며내는 동북공정 접근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백두산 정계비에 동쪽으로 토문강, 서쪽으로 압록강이라 적힌 해석이 분분한데 중국 측이 무조건 두만강이라고 잘못 번역해 간도를 차지했다는 설이 유력해요. 저도 못 참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를 이유가 없고 오랫동안 간도는 중국 쪽이 시로 지배했으니
논란이 끝난 얘기입니다. 서양인들은 당혹스럽게 우리를 쳐다봤고 버스 안이 시끄럽게 소음이 올라갔습니다. 김영희도 토문강과 두만강은 단순 어음 차이로 볼 수 없다는 논문이 많다고 반박했고 저는 그건 한국 논문이지 않느냐고 고함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이 말려 겨우 진정됐지만 노부부는 계속 분개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 해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라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이번엔 저녁 식사 직전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로비에 모인 서양인들에게 제가 내일 일정을 브리핑하는데 김영희와 김민수 부부가 모두 거세게 항의하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김영희가 서양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의 가이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고구려 발해는 독립국이었고 수단과 전쟁 기록은 중국 정사에도 나옵니다. 조공이 곧 속국이라는 것도 대단한 왜곡입니다. 국제정치 체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간도 협약 문제도 한국 외교권이 없을 때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인데 왕웨이 씨는 이미 끝난 문제라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이건 역사를 모르는 서양인들 상대로 왜곡 선전을 하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자금성에서 조공, 만리장성에서 고구려, 천단에서 단군 신화, 그리고 간도 문제까지 온갖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 방침이라지만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편향된 선전만 일삼으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양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와, 노부부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데 라는 표정이었지만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살짝 의심을 품던 사람들도 혹시 정말 문제가 큰가 하고 노부부 편에 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두 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칭화대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고 동북공정이 학계 정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손님들에게 알려주는 게 왜 범죄입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 국가정책에 태클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영희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정설이라니요.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고 학술지 논문도 참조했는데 중국 학자 중에도 고구려 발해 중국사 주장이 시대착 오적이라는 비판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거짓말하셨지요. 그리고 4대 속국이라는 부분도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발언입니다. 조선 왕조가 명청에 조공한 걸 보면 속국이라지만 서양 외교사와 비교해보면 일방적 예속이 아니었어요. 부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문 기사와 논문 타이틀을 일일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동북공정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가주도 연구사업이라는 BBC 보도, 고구려는 독립국임을 시사하는 5세기 기록에 대한 학술 논문 요약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서양인들이 와, 기사와 논문이라면 근거가 있군. 왕웨이 씨 해설은 정부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겠네. 라는 반응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되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김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어. 저희는 더 못 참습니다. 서양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왕웨이 씨가 엉터리를 가르치고 중국 영토 역사라고 우기고 있어요. 저희는 패키지에서 이탈하겠습니다. 직접 자유여행으로 베이징, 텐진을 둘러보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관광청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공인 가이드가 왜곡 해설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놀라운 사태였습니다. 주위 서양인들도 패키지 여행을 이탈한다며 술렁거렸는데 김영희가 곧장 이건 관광청이나 베이징시 관광당국 혹은 국제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역사 사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야.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투어를 그만둔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서양인들이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노부부가 그쪽을 향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다녔던 일정 중 왕웨이 씨가 한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지. 자금성에서 조공속국이라며 한국 역사를 통째로 무시했고 만리장성에서 고구려를 지방 반란 세력이라 했지만 실제론 수단과 맞서 싸웠고 심지어 수나라를 몰락시킬 만큼 강대했습니다. 천단에서 단군 신화가 곰 토템이라 중국 거라 우기는데 그것도 충분히 독자적 기원임이 학계에서 논의됩니다. 간도 문제도 일방적 해석만 했지요.
이런 식으로 중국 최고,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주장을 반복한 걸 보면 객관적 가이드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양인들은 맞아. 진짜 이상하긴 하네 하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막 큰 소리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데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부부가 불만 폭발하고 서양인들에게 호소하자 독일인 부부가 그럼 우리도 같이 일정을 취소하는 게 낫겠다며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면 이 투어가 믿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솔직히 왕의 가이드님의 해설이 어딘가 과도한 중화 중심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우린 그냥 사실적 역사를 알고 싶었는데 의도가 있는 설명 같아 불안합니다. 우리도 개별 자유여행으로 전환하고 싶네요. 프랑스인 부부도 마찬가지로 실망했다며 함께 호텔 예약만 살리고 자유롭게 베이징 시내를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인 일행 몇 명도 그럼 우리도 합류할게요. 패키지 포기라고 나섰습니다. 결국 버스에 타 있던 유럽인 전원이 이번 투어를 취소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노부부의 강력한 반박과 증거 제시로 인해 이 가이드가 말하는 게 정말 편파적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원 취소.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두 사람 이탈은 들어봤어도 전원이 이탈하는 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모두가 호텔 로비에서 서성거리며 가이드 사무실 측에 연락하겠다고 웅성거렸습니다. 노부부는 당장 베이징 시내의 다른 호텔로 옮기겠다고 선언했고 서양인들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패키지 완전 붕괴입니다. 김민수가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처음부터 억지 같은 해설을 하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역사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엉터리로 남을 가르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가이드는 신고 대상이에요. 저희는 한국관광청뿐 아니라 베이징시 관광국 같은 곳에도 제보할 겁니다. 허가받은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정치 선전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벌이라니. 그럴 리가 하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양인들도 노부부에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고 연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부부와 유럽인 전원이 그 길로 숙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에 멍하니 남아 회사에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투어가 전부 취소되고 손님들이 이탈했다고요. 임원진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제가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호통을 쳤습니다. 왕웨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VIP 투어가 전부 취소라니. 무슨 제가 동북공정 얘기를 했고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인 노부부가 역사 교수였고 서양인들도 그 편을 들어 다 나가버렸다고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임원진은 제 말을 듣더니 경악했습니다. 아니,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손님들 앞에서 고구려가 어쩌고 발해가 어쩌고 간도가 어떻고 정치색을 드러내. 우리가 너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했어. 해설은 중립적으로 해야지. 편파적인 논리로 손님들을 잃으면 어떡해. 저는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학계를 따랐고 동북공정을 전파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한국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상무가 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이 이탈하도록 방치한 거야? 너 칭화대 나오고 역사 전공이라며 자부심이 있겠지만 관광은 서비스 산업이야. 손님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이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VIP 투어 하나가 얼마짜린데. 전부 환불해야 하잖아. 그리고 한국 노부부가 정말 신고라도 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 치명상이야. 제가 그러나 라고 말더니 임원들이 한마디로 확 잘랐습니다. 왕회의, 내가 멋대로 고집 부리며 동북공정 운운할 때가 아니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역사가 중요할 순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무리하게 드러내놓고 우리 중국 최고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님 전부 날려먹었잖아. 결국 저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오늘부로 당분간 가이드 업무 정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을 전부 날려먹은 저에게 문책이 내려진 거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저를 불렀습니다. 임원진과 대표가 가득한 자리에서
저는 재차 질책받았습니다. 왕웨이, 내가 칭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다니 도대체 가이드로서 정치 선동만 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우리는 손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는 계속해서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민감한 주장을 퍼뜨렸어. 그것도 한국 손님이 있을 때 말이야. 하지만 저는 국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여기가 관영단체냐? 관광사야. 관광사. 손님에게 정견을 강제하고 동북공정이니 뭐니 논쟁 유발해서 스스로 팀을 망친 거라고. 이번 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어. VIP 코스 환불에다 평판도 급락할 거라고. 책임질래?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항변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임원들도 이럴 거면 그냥 대학 가서 연구나 하지. 왜 가이드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주냐며 제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부로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회사에선 재계약 여부도 검토해보겠다며 저를 사실상 유급정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가이드 자격마저 흔들리고 회사도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손님을 잃었으니 책임져라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제가 속으로는 여전히 중국 역사가 맞다라고 믿고 싶어도 외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해설을 거부하고 이탈해버리는 순간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해설 능력과 국가정책 운우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깟 역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회사 임원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노부부에게는 역사 왜곡이 범죄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극단의 시선 속에서 저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노부부가 실제로 여행사와 관광청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 소문에 따르면 이 투어 사건이 SNS나 한국 언론에 언급되었고 중국 가이드가 동북공정 논리로 손님들을 가르치려다 대규모 취소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정도가 들렸습니다. 회사 임원진이 불러 다시 손해배상 운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잘했다. 동북공정 전파해줘서 고맙다라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리 없지요. 오히려 괜히 외국인 관광객 다 내쫓아 버린 문제적 가이드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제 거리를 배회하며 내가 배운 역사 논리가 정말 옳은가? 혹은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것도 잠시 다시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국가정책을 옹호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투어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노부부는 떠났고 유럽인들도 떠났고 저는 회사에서 문책받으며 징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 옥스포드에서 한글 축제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치형 건물들과 고즈넉한 잔디밭 위로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활기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학생들부터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소개하는 학술 부스까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한글이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옥스포드 대학 한글 축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 언어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영어권 문학에 파묻혀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만들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영국까지 와서도 계속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열린 한글 축제 준비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축제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음식 시식 부스,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전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옥스포드 대학의 연중 행사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축제는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글이 지닌 과학성에 흥미를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제 시작 하루 전부터 좀 불안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류라는 학생이 한국 문자는 결국 중국 문자를 베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설마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축제 당일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잔디 광장 한쪽에서 정말로 류가 소리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옥스포드 대학 중앙 잔디 광장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한글 랩 가사를 직접 만들어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대 옆 구석진 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예리한 눈빛을 보내던 아시아인 여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류였습니다. 이윽고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려 하자 류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죠. 이 무슨 우스운 짓이죠. 한국어가 독립적인 언어라고요? 한글이 중국 문자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건 다들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한글 축제 같은 걸 개최하죠? 옥스포드 대학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너무 뜻밖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건지 하고 말을 건넸는데 류는 눈살을 찌푸린 채 답했습니다. 오해? 아니요.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어라는 게 결국 중국어에서 파생된 것이고 한글도 중국 한자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자일 뿐이에요. 이런 독립적 운운하는 축제를 왜 하는 거죠? 이 말에 무대 위 한국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객들도 술렁대기 시작했고요. 한글이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점은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이날 저는 행사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고 류의 난입 소식을 듣고 재빨리 상황을 살피러 무대로 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회자가 저에게 눈빛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듯 보였죠. 저는 부드러운 어조로 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축제를 기획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혹시 한국 문자가 전부 중국 문자를 베낀 거지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한글이 창제된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역사적 사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류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라 해봤자 한국이 자기들 유리하게 쓴 것 아니에요? 원래 중국 문명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한국은 그 문화권 영향을 받았을 뿐입니다. 한글도 역시 한자의 원리를 그대로 훔쳐서 만들었을 뿐이죠. 옥스포드대가 어떻게 이렇게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축제를 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류의 강경한 태도에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려던 참. 다행히 행사 진행을 맡은 다른 스태프들이 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잠시 무대 정비 후 다음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며 상황을 일단락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첫날부터 류의 심한 반발로 인해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았죠.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류가 이토록 한글은 중국 한자에서 베낀 거지라는 주장을 펴고 다닌다면 프로그램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에이, 너무 과한 반응 아니야? 한글이 중국 한자의 영향을 일부 받은 적은 있어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게 정설인데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지라는 박사 과정 친구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엠마, 저 친구는 학기 초부터 한국 관련 수업마다 들어와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어. 교수님들이 자료를 읽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냥 한국어 중국어에서 파생, 한글 한자 도용 이 얘기만 줄곧 하고 있더라고. 민지의 말을 듣고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류는 하루 종일 축제 장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에 관한 부스를 볼 때마다 이건 결국 중국 문자잖아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학생들이 어찌어찌 달래거나 피해서 넘어가곤 했죠. 이튿날 옥스포드 대학의 가장 고풍스러운 강당에서 한글 축제의 메인 학술 세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인 교수님과 영국인 교수님들이 함께 한글의 탄생 배경과 과학적 구조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자리를 잡았죠. 저도 앞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스 교수님은 동양 문자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언어학계의 권위자였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논문으로 상당한 명성을 쌓은 분이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 시대의 왕이었던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에 의해 창제된 문자입니다. 한자를 장기간 사용하던 조선에서 일반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독자적 문자 체계죠.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삼았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그때
또다시 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시작이군. 정말 지겹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교수님이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류가 여지없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이건 결국 한자가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자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중국 문자를 오래 써오다가 살짝 바꿔서 만든 걸 갖고 뭔 독자적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껴 쓴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오랜 세월 그걸 차용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인이 자기네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강당 분위기는 일순 긴장으로 가득 찼고 윌리엄스 교수님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한글 창제는 단순히 한자를 약간 변형한 것이라 하기에는 매우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시된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각 자음이 발음 비관여, 입술, 목구멍 등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우주의 삼재를 상징하는 점과 선에 배치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국 한자를 참조했으니 독립적이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옥스포드 대학이 이렇게 한쪽 주장만을 펼치는 학술 세션을 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참석자들이 말려서 류는 발언을 멈췄고 학술 발표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곳곳에서는 류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죠. 그 후 저는 이튿날 열리는 한글 창제 원리 체험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민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스에서는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지 체험형 교재로 배울 수 있게 해두었어요. 영국 학생들, 유럽 출신 학생들, 심지어는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다들 큰 흥미를 보여 즐겁게 체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알파벳이랑 전혀 다른 형태인데 막상 해보니까 시스템이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저와 민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스 안쪽으로 류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민지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류는 부스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낸 미화된 역사 아닌가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 발음 방식을 참고한 흔적이 뻔히 보이는데 마치 대단한 독창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네요. 민지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자는 물론 한국이 오랜 기간 사용하던 문자체계였지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전혀 새로운 음소문자를 창제한 것이 사실이에요. 해례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독창적 구조가 명확하죠. 그러자 류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죠. 전혀 새로운이요. 그건 한국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한자 몇 개 형태를 변형해서 음절 단위로 바꿔놓은 것뿐인데 학술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종속된 역사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 체험하던 학생들이 이 대화를 듣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애써 침착하게 류를 더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과거 역사에서 한국이 한자를 차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훈민정음은 창제 원리부터 발음 기관, 모방, 모음 배치까지 전혀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례본 번역본과 함께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류는 코웃음을 치며 체험 자료를 집어들고는 이거 다 왜곡된 거라니까 라며 난동을 피우려고 했고 다른 스태프들이 빠르게 제지해야 했습니다. 체험하던 학생들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부스에서 벌어진 소동은 또다시 빠르게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류라는 중국인 학생이 한글 축제 전반을 부정하고 한글은 중국에서 베껴온 것이라며 과격한 발언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뒤 저는 학술관 1층 로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류였죠. 마침 옆에 있던 일본인 친구가 류와 이야기를 하다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류, 나도 중국 문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글도 충분히 독자적 역사와 체계를 갖췄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정 못해. 한국이 독자적 역사를 주장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한글 축제를 한국이 과대포장하는 행사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직접 대화에 끼어들 순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확고한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축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옥스포드대 언어학부 교수들과 한국인 교환 교수들이 공동으로 한글과 세계 문자, 비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자리였죠.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발언할 수 있었고 전 세계 언어학 전공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벤트였습니다. 당연히 류도 나타났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한국 편향적인 자료만 들고 와서 한글이 마치 위대한 문자라도 되는 양 홍보할 텐데 하지만 사회를 맡은 윌리엄스 교수님이 차분히 진행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핵심은 한글이 왜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문자 체계로 주목받는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한자나 다른 문자 체계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자들이 어떻게 생성 발전했는지 비교하고 그 독자적 특징을 살펴보려는 취지죠. 혹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류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바로 반론하겠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독립적이라는 겁니까? 어차피 중국 한자를 쓰던 한국에서 약간 변형한 문자 체계를 새로운 발명처럼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이번에는 한국인 교환 교수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한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글이 독자적 창제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한자가 아니라 음성학과 발음, 기관 이론에 기반해 새로운 문자를 고안했다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요. 류는 굴하지 않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록이란 것도 한국이 자기 편한 대로 쓴 거 아닐까요? 원래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어떤 문자도 못 만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우습습니다. 토론회장은 일순 또다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건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무조건적 부정이잖아 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러나 윌리엄스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자네가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아마 어릴 적부터의 교육이나 믿음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는 다양한 문헌과 증거를 바탕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타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글이 한자를 참고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창제된 음소문자라는 걸 부정할 순 없어요. 이는 여러 국제학술지에서 이미 검증된 바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창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류는 대꾸하고 싶어 입을 뗐지만 교수님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 때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멈추자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류, 저도 중국 문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한자와 중국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글 창제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정말 독특해요. 그걸 베끼기라고만 치부하기엔 창제 원리와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죠. 왜 안 한 번쯤 실제 역사 기록과 언어학적 연구들을 본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류는 눈을 흡뜨고 민지를 노려보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함부로 중국 것을 훔쳤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훔쳤고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지 구체적 자료를 보고 논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란 문자 역시 독립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걸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류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회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결국 한글은 독창적이면서도 중국 한자와 다른 문자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류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토론회장을 빠져나가며 복도에서 혼잣말로 계속 불만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은 결국 중국 문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어휴, 저 정도면 거의 맹신 수준이네라며 혀를 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희미한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타 문화를 편견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말이지. 하지만 어쩌면 상대를 이해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한글 축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마지막 날 밤에는 축제의 피날레라 할 만한 한글 문학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시와 소설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이어서 원문을 낭독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어우러져 감동을 주는지 직접 체감하고 싶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낭독회가 시작되고 한국 학생이 원문 시를 읽자 비록 대부분은 한국어를 다 알아듣진 못해도 그 울림에 깊은 인상을 받는 기색이었습니다. 한참을 감상하는데 뒷좌석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류가 보였어요. 저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하고 조마조마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낭독회가 끝나고 주최 측이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라고 하자 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류의 목소리는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죠. 사실 한국 문학이라고 해서 다 중국 것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 시를 들어보니 발음도 확실히 중국어랑 다르고 표현 방식도 꽤 달라서 조금은 흥미롭네요. 그래도 전 아직 한글이 완전히 독립된 문자라는 주장을 납득하진 못하겠지만 아까 낭독한 시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주최자가 물론이죠. 라며 원시가 적힌 자료와 해석본을 건넸습니다. 류는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았고 다시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낭독회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뒷정리를 돕고 있는데 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긴장했지만 류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아까 그 시, 한국어 발음이랑 글자 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 아직도 한글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잘 모르겠어. 그래도 중국어랑 완전히 같진 않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 저는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다 중국 것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내던 류가 이렇게 조금씩 틈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중국 문자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오래되고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한글이 독립적으로 탄생했고 그 구조적 과학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자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계속 한국이 중국 거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이 학교 와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단순히 훔친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오래된 습관이라 잘 못 받아들이겠지만 좀 더 제대로 배워볼까는 해. 사실 여전히 류는 결정적으로 한글이 중국 문자의 지류가 아니라는 걸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초반 무조건적인 비난과 적대감으로 일관하던 모습보다는 한결 누그러져 보였죠. 그 모습을 지켜본 민지는 류에게 다가가 친절히 말했다고 해요. 류,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공부한 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한글이 정말 중국 한자의 변형인지 아니면 음성학에 기반을 둔 독창적 문자체계인지 천천히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봐도 좋아. 류는 굳이 내 도움까지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나 표정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옥스포드 대학 한글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류는 한글은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 주었다. 중국 문자가 없었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주장을 놓지 않았고 여러 번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행사 마지막 즈음에는 류 본인도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듯 보였어요. 물론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 조금씩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류를 적으로 대하기보다 이건 이런 근거가 있어요라며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서로 다른 문헌을 권하며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학문적 태도나 다른 문자를 단순히 비교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문자가 어떻게 독자적 역사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가 류의 마음에도 조금씩 스며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옥스포드에서 전해드린 엠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